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우상향을 응원하는 웅덩이 매매법 디벨로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딱히 상승의 이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저가 매수세 유입이겠죠. 아마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 금리가 결정되어야 방향을 잡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전까지는 관망세, 혼조세가 유지될 듯합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페드의 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닉 트리마우스 기자의 기사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는 듯해서 핵심 부분만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 말 잭슨홀을 앞두고 미국 증시는 다들 아시겠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폭 조절 기대감으로 상승 랠리를 보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연준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경기 둔화 필요성을 고려할 때 지난달 투자자들이 연준의 의도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파월도 원래 연설문을 폐기하고 잭슨홀에서 완전히 직설적으로 말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직설적으로 말한 것의 핵심은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항하는 대가로 리세션을 감수할 것 이라는 겁니다. 즉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대가로 경기 침체를 감수할 것이라는 것을 내비쳤고 그제서야 시장은 연준의 뜻을 알고 급락했죠. 결국 잭슨홀에서 파월은 폴 볼커라는 인물을 언급합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죠. 파월은 폴 볼커의 2018년 자서전 제목을 언급하며 우리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긴축을 주도한 폴 볼커가 언급되자 시장은 지레 겁먹고 급락을 보였습니다. 연준의 참뜻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연준 역시 폴 볼커 시대 이후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했기 때문에 파월은 고용이 심각한 단기 타격을 입더라도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이 1순위라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잭슨홀에서 연착륙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고 결국 연준은 경기 침체를 용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시장도 이를 눈치챘죠. 즉 실업률 상승과 임금 상승세 둔화가 나타날 때까지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인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준의 을로이사는 실업률이 5%대로 상승해야 한다고 말했죠. 참고로 실업률 5%대는 침체 외에는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연준은 경기 침체를 용인하고 있죠. 아니, 의도적으로 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경제 회복, 인플레이션 회복 예측에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현재 유가 하락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이끌었지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먼저 높은 주거비와 안정적인 실업률 유지, 그리고 높은 임금 상승률도 고려해봐야 하죠. 올해가 다 되어서야 급한 불을 끄기 시작한 연준은 6월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무시하면서까지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과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완화 기대감이 겹치며 시장은 저점 대비 17%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산 가격을 낮춰 경제를 둔화시켜야 하는 연준의 의도와 완전히 반대로 시장이 움직이자 연준은 당황하며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말이죠. 정말 공포를 주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계속되었고 시장은 드디어 연준의 참뜻을 이해하며 증시가 상승폭을 반납하고 7% 급락을 보이자 실제로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시장이 잭슨홀 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보고 너무 기뻤다고 발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이 기사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9년처럼 서둘러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내년에도 높은 금리를 쭉 유지할 것이라는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4%에서 4.25%를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 75bp 인상을 할 것이고 11월과 12월에 각각 50bp씩 인상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려 최종 금리는 4.25%에서 4.5%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서 전달드린 기사의 내용, 내년에도 이 높은 금리를 쭉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전문가들도 그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아무리 빨라도 2024년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장은 경기 침체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연준이 의도적으로 경제 둔화,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만들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고 연준이 경기 침체를 용인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 경기 침체를 살펴보고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과거 1950년 이후 미국은 총 11번의 경기 침체가 발생했는데 경기 침체의 평균 지속 기간은 10개월이었습니다. 가장 길었던 경기 침체는
18개월이었고 가장 짧았던 경기 침체는 코로나의 2개월이었죠. 그리고 경기 침체는 평균적으로 미국 GDP를 약 2.5% 정도 감소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리 길어도 1년 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 결국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침체기보다 호황기가 훨씬 기간이 긴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이를 기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단 장기 투자자에게 해당되는 말이며 단기 투자자, 트레이더들에게는 최악의 시기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경기 침체 때 주식시장의 움직임일 겁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제가 가끔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주식시장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해서 미리 앞서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이죠. 실제로 주식시장이 피크를 찍고 하락하면 약 9개월 뒤 경제도 둔화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상황을 대입해보면 아실 겁니다. 현재 전고점은 작년 11월쯤이었죠. 그리고 현재 9월 경기 침체 이야기가 대두되죠. 이미 마켓은 선반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꼭 바닥이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박스권의 형성이 움직일지 한 번 더 큰 하락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중반부에 이미 바닥을 찍고 상승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공포와 패닉, 지침과 싸워야 하며 지금처럼 경제를 봤을 때 더 악화될 것 같을 때 누가 봐도 나중에 사야 할 것 같을 때 그때 분할 매수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구간이 가장 힘든 구간이 맞고 지금 이 구간이 가장 부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노력해야 하는 그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공포, 패닉, 지침과 싸워 이기면 그에 걸맞는 아니 그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러나 머리로는 알아도 스스로 심리에서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용기를 내고 맞서 싸우는 극소수의 투자자만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극소수만이 부자가 될 수 있죠.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번 약세장을 경험하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모두 팔고 다시 사고 싶을 것이고 모두 팔고 그냥 맘 편히 예적금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피터 린치는 9번의 약세장을 단 한 번도 피하지 못하며 그대로 맞았지만 버텼기 때문에 역대 최고 투자자가 되었으며 워렌 버핏 역시 13번의 경기 침체를 단 한 번도 피하지 못하며 그대로 맞았지만 버텼기 때문에 세계 최고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투자 원칙을 가지고 웅주불 하며 현재 버티며 싸우고 있죠. 전 현재 웅덩이 매매법을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는 어제 2차 매수 타이밍 5일차까지 모두 분할 매수가 완료되었고 다음 분할 매수 타이밍을 기다릴 겁니다.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역시 QLD와 마찬가지로 2차 매수 타이밍 5일차까지 모두 분할 매수를 끝냈고 다음 분할 매수 타이밍을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아직 매수 타이밍이 안 온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는 너무 줍줍하고 싶지만 투자 원칙 때문에 잠시 관망하고 있죠. 여러분이 솔직하게 10년은 너무 무리라고 판단되시면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를 통해 평단가가 맞춰질 것이고 5년 뒤 내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기간을 10년으로 더 늘려도 되고 예적금으로 다시 돌아가셔도 됩니다. 전 비중과 종목은 바뀔지언정 최대한 오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머물 것이고 제 모든 자산은 은행이 아닌 자산에 넣을 겁니다. 그렇게 1000만원에서 현재 3억을 만들었고 앞으로 3억이 10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10억이 50억이 되는 날이 오겠죠. 지금은 그 목표를 위한 기회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 지금 도망가야 할 구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이죠. 저 역시 단기 투자자라면 무섭고 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5년 뒤 지금의 자산이 불어나 있을 것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죠. 오질 구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